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후반에는 유럽 쪽 정상회담이 있고 거기에 이제 대규모의 부양책과 그에 따른 정책 구체화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것을 되씹어보고 그다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코너를 마련했고요. 자, 한 발 더 디테일한 분석을 해주실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핵심적인 내용이 물론 익히 노출이 됐습니다만 네네. 교수님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신다면. 예, 뭐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이 와서 그 심각한 경기 침체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상당한 구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서 강화된 고용사회 안전망을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이렇게 두 가지 양대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강력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네. 통해서 이제 19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뭐 크게 보면은 2+1 정책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네. 그러니까 이것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탄소 이전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 그린 뉴딜이고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안전망 강화인데요. 네. 사실 뭐 문재인 정부 현 정부 들어와서 이게 뭐 새로운 얘기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구체적으로 국가 전략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제 패러다임 전환을 꾀하는 이런 큰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재정 투자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는데요. 재정 투자가 주로 인프라 중심입니다. 네. 인프라 중심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민간 중심의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좀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화 속에서 이제 글로벌 선도 국가로 도약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뭐 10개 대표 과제로 이제 디지털 그린 융합 과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매달 또 점검을 하신다고 직접 네네네.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하고 이번에 발표된 내용하고 그래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면은 어떤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이 시작되는 건 있나요? 이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이제 포용적 성장에 기반을 하고 있죠. 사회 안전망 강화하고 격차 해소 위한 포용 사회 기반 위에서 네. 소득 주도 성장, 혁신 성장 이런 식으로 성장을 추구하는 건데요. 이게 조금 달라진 측면이라고 보면은 한국판 뉴딜은 사실은 달라진 측면도 있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포용사회 구현이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토대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이제 코로나 이후의 구조 변화, 예를 들면 비대면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 대응 같은 것이 좀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 변화 속에서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이 특징인데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요. 기존 정책하고 기존 정책이 사실은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일자리요? 예. 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 지원, 정부 지원이 이렇게 지출 형식으로 나타나는데 한국판 뉴딜의 특징은 이제 디지털 경제 및 스마트 그린 산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해당 분야에서 혁신이나 신산업 창출 같은 것은 민간의 몫이고 정부는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런 점이 좀 특징이고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사회적인 문제였던 저출산 고령화 네. 거기 또 이제 결국에는 동반 성장과 이제 평단 배분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심리를 다 어우르는 네네. 어떻게 보면 약간 휴머니즘적인 그런 네. 정책이라고도 좀 볼 수 있지 예, 않나 싶긴 그렇습니다. 한데 예. 그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늘 말씀하시는 이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 사업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중에 네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는 대목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뭐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디지털 그린 융복합 과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그린 스마트 스쿨 아니면 스마트 그린 산단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스마트 산단, 그다음에 스마트 팩토리,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네. 기존에
그전 정부부터 좀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오고 현 정부 들어와서 좀 더 강조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친환경 과제를 융합했다는 게 특징인데요. 사실은 이 스마트화라는 것은 ICT를 이용한 혁신 및 생산성 제고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친환경을 결합하는 경우에는 비용 문제가 사실은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친환경이라는 게 새로운 산업의 측면도 있지만은 또 비용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 스마트와 그린을 융합했을 경우에 비용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거둘 수 있겠느냐. 네. 요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여지고 요런 구체적인 안들이 어떻게 앞으로 나올 것인가 요걸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붉은색으로 이제 전환이 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데이터 댐이라는 게 이제 네네. 뭐 일반 사람들은 그냥 물리적인 댐이라기보다는 네네. 데이터 댐이 디지털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저거를 이제 저장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이게 빅데이터라는 개념으로 네. 뭐 인공지능도 그렇지만 네네. 어떤 의미일까요? 뭐 데이터 센터 같은 거. 뭐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존에 이제 정부나 공공부문이 갖고 있던 데이터를 전부 개방을 한다. 이런 난도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5G나 AI를 활용한 데이터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데이터 댐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국회를 통과한 것이 이제 데이터 3법입니다. 네. 예,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이 그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상당히 획기적인 전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개인정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데이터 댐이라는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것은 이제 데이터 경제 내지는 데이터를 통한 신경제 내지는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이러한 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자료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이 AR 같은 뭐 이런 가상현실 화면이고 좀 전에는 이제 자율주행차 같은 네, 건데 자율주행차도 하루에 만약에 자율주행차가 구현이 된다면은 그 일간으로 이 차들끼리 막 소통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네. 제가 어디서 본 보도 기억이지만 50GB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엄청난 데이터들 아니겠어요? 네, 네. 그거를 주는 데이터 공유도 있어야 되고 중계해줘도 해야 되는 통신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다 이런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산업에 5G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지금 그 안에 나와 있고요. 네. 근데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는 사실 데이터 3법이라는 것은 데이터 활용을 위한 어떻게 보면 걸음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또 다른 이제 제도 개선이나 혁신이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또 볼 수 있는 것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인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원격 의료에 대한 원격 의료 내지는 네. 원격 진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습니다. 이제 비대면 의료 서비스 코로나 네, 사태 예, 때문에 예. 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그 의료계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대책에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는 그렇게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이해상충이 좀 첨예하다 보니까 네. 이게 잘 풀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규제 문제, 그 제도적인 규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이익 집단과의 그 의견 공유 내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컨센서스를 이루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려운 과제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앞에 이제 좀 저희도 계속 이야기 다뤄보긴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회는 저런 데이터 산업을 이루게 나가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력이죠. 예, 전력.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그 테슬라라는 미국의 기업도 이 자체적인 배터리 시설인 기가 팩터리라는 개념으로 막 이렇게 에너지를 충당하는 그 큰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지만 자체적인 발전 시설들을 막 사막에다가 엄청 짓잖아요. 네, 네. 우리나라도 저런 데이터 산업이 육성화되려면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그 에너지를 어떻게 생산할 거냐. 네.
또 기름 갖다 떼우고 석유 갖다 떼우고 이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요. 이제 뭐 그래서 정부에서 좀 신재생 에너지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풍력이나 태양광 이런 것들 뭐 방향은 그 방향이 맞습니다만은 네. 지금 그걸로 그만한 에너지를 우리가 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정부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지금 뭐 그 친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그린 대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사실은 뭐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고 여기서 이제 뭐 글로벌리 뭐 그 굉장히 모범적인 국가가 되겠다 이런 목표도 있습니다만은 산업적인 측면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적인 측면을 어떻게 잘 살리느냐 뭐 물론 어제 나왔던 뭐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좋은 하나의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좀 살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한국판 뉴딜의 결국엔 핵심 축이 이제 완성차, 뭐 현대차의 주가가 오늘 또 반응을 좀 하고 있는 네. 주가적인 측면입니다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하고 네. 상병수당 도입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을 하셨는데 이건 네네.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라는 것은 우리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이제 생계급여를 받을 때 네. 부양의무자가 있으면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그래서 수 부양은 뭐 재산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홀로 사시는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독거노인 네. 같은 경우에 이제 혼자서 생계를 유지하시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호적상에 보면은 부양 의무자인 그렇습니다. 자식이 있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게 예. 생계수당을 못 받으시는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그런 걸 말하는 건데요. 네. 사실은 이게 대가족이 해체되고 있고요. 상당히 사회가 개인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사는 자식들도 많이 많죠. 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는 부양 의무자이기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죠. 그래서 지금 사회적인 변화 측면에서 보면은 부양 의무자 기준은 폐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잘못된 건 아닌데 이걸로 지금까지 못 해왔느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한 추산은 어렵습니다만은 2025년까지 고용 사회 안정망 강화 총 사업비가 한 24조 원 되고 정부 예산이 한 22조 원 들어갑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 한 절반 이상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병 상병수당 도입이라는 건 상병수당이라는 것은 아파서 나오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받는 것인데요. 요거는 지금 영구 용역을 21년까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22년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기로 되어 군대의 있습니다. 상병이 아니라 예. 병가와 상 예,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감염병 코로나 때문에 아프면은 나오지 못해야 되는데 네.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파도 나와서 일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뭐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예전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네. 상병수당을 도입하게 되면 이제 저희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뭐 그 시범 사업까지 추진을 하고 그걸 토대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렇게 걱정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고용 형태라든가 근무 형태가 앞으로는 상당히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유연화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제도적 기반과 함께 같이 도입하면 그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두 부분 모두 조금 국가 재정 내지는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이런 데는 네.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왜 이제 꺼내냐면은 사실 네.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의 국가 재정이 어떤 상태냐 네네.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2년도 채 남지는 않았는데 네. 3차 추경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국가 부채 비율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국가 부채는 2022년에 네. 좀 계속 예상보다 좀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대책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코로나도 맞이하고 그렇기 뭐 때문에 적자 우체 발행 뭐 이런 예, 이슈도 예,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아마 1,000조를 넘어설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 후반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내년 되면은 한 46% 되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국가 부채 비율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높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의 문제가 뭐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신용 등급의 문제도 있지만은 뭐 미래 세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재정 건전성 문제는 중요한데요.
그래서 지금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보여지고, 저도 뭐 이게 160조라는 게 무슨 현 정부 내에서는 67조 7천억이고요. 네. 2025년까지 160조인데 이게 상당한 액수입니다만은 그 한국판 뉴딜에 따른 재정 지출 증가는 그 경직성 지출의 증가, 아까 얘기했던 그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같은 그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이런 것들은 경직성 지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주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지출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뭐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성장 경로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지출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필수 지출 중에 네, 하나. 예.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정부 살림살이를 좀 잘해서 이걸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재정 건전성의 악화를 좀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저런 정책들이 어떤 자신감, 뭐 이런 재정에 대한 문제도 고려가 됐겠지만 네. 이것을 구성하기 위한 힘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는 그래도 디지털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맨 근간에는 뭐 IT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네. 또 포진하고 있고 네. 이것을 바탕으로 저런 정책들을 추진하는데 네. 앞으로 한국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 패러다임 쉬프트, 네. 뭐 점프업 내지는 뭐 네.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지. 예, 패러다임 시프트는 지금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반도체 강국, IT 하드웨어 강국이라는 것은 상당한 강점입니다. 그렇죠. 예, 여기에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너무 의존도가 높다 그러는데 네. 그 문제점이 아니라 상당한 강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서 코로나 이후에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신산업의 창출 및 혁신의 이런 성공 여부가 한국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결정할 텐데요. 그 한국판 뉴딜이 여기에 기여하기 위해서는요. 한국판 뉴딜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및 그린 인프라 구축하고 더불어서요.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혁파 및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물론 데이터 3법 같은 획기적인 법안도 나왔고요. 네. 그 외에도 사실은 그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 공유 경제 문제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규제라든가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 종합계획에는 네.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은 그렇게 보이질 않아서 앞으로 이를 좀 보완하는 것이 이제 한국 경제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고 반복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본 것은 결국에는 이제 증시, 주식시장하고 투영해 보려고 하는 그렇습니다. 의도이기 때문에 자, 교수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고요. 한국판 뉴딜,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나라는 주제로 서울여자대학교 경제학과의 송원근 교수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